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탈북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북한 최정예 해커 부대 출신의 한 천재 프로그래머가 국가 기밀을 들고 탈출하면서 벌어진 국제적 추격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명으로 박진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혁은 199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대자였고 어머니는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진혁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 때 이미 구구단을 외웠고 7살에는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1998년 진혁이 8살이 되던 해 북한은 컴퓨터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은 사이버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어린 천재들을 찾아내 특별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혁은 평양의 엘리트 학교인 금성학원에 선발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반은 특별했습니다. 컴퓨터 특별반이었습니다. 금성학원 컴퓨터 특별반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0명의 천재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8시간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치어너, 어셈블리어, 해킹 기술, 암호화까지 배웠습니다. 진혁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10살에 이미 간단한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2살에는 나만의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진혁을 주목했습니다. 2005년 진혁이 15살이 되던 해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121국은 북한 최고의 해커 부대였습니다. 진혁의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국가의 핵심 인재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진혁도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121국 훈련소는 평양 외곽의 비밀 장소에 있었습니다. 호층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컴퓨터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그곳에서 3년간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했습니다. 해킹 기술, 네트워크 침투,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진혁은 훈련생 중 1등을 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교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18살에 이미 고급 해커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진혁은 정식으로 121국 요원이 되었습니다.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그는 3국 소속이 되었습니다. 3국은 금융 해킹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진혁의 첫 임무는 중국 은행 시스템 해킹이었습니다. 목표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진혁은 3개월에 걸쳐 중국 지방은행 하나의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진혁은 수백만 개의 고객 데이터를 빼냈습니다. 상무는 만족했고 진혁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1국에서 일하면서 진혁은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킹을 위해 남한과 미국, 중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진혁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진혁은 실수인 척하며 남한의 뉴스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진혁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요원처럼 행동했습니다. 2010년 진혁은 더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남한의 한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돈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외화가 필요했고 해킹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진혁은 6개월 동안 작업했습니다. 남한은행의 보안 시스템은 중국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결국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피싱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몇 달 후 진혁은 은행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00만 달러를 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돈은 중국의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되었습니다. 임무는 성공이었습니다. 진혁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자로 진급했고 특별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남한 뉴스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킹한 은행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혁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진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가? 북한이 말하는 것들이 진실인가? 의문이 커졌습니다. 2012년 진혁은 새로운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임무를 맡는 특수팀이었습니다. 팀원은 7명이었고 모두 최고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제은행 네트워크 해킹이었습니다. 팀장은 리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 해커였습니다. 그는 진혁보다 10년 먼저 121국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혁은 철수와 친해졌습니다.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어느 날 철수가 진혁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궁금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진혁은 당황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궁금하다고 하지만 조국이 최고라고 믿는다고 말입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철수는 진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철수는 속삭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진혁이 관심 있다면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혁은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진혁을 평양 시내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과학자, 교수, 군 장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USB를 통해 남한과 서양의 책, 영화, 뉴스를 보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극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생애 처음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봤습니다. 매트릭스였습니다.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도 놀라웠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자유로운 세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최영미였습니다. 그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영미는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사람들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산다고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진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 후 진혁은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혁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설 속 세계가 북한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모임 멤버들은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밀고 하면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여름 진혁은 영미와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미는 진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서양 철학,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개념들이었습니다. 진혁은 영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위험했습니다. 둘 다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각되면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가을 모임에서 누군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탈북을 함께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놀랐지만 동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안한 사람은 김성훈이라는 무역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중국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탈북 루트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임 멤버들은 고민했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하면 3대가 멸족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진혁은 영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121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쟁 자료를 빼내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21국의 보안은 삼엄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6개월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빼냈습니다. 해킹 도구, 악성 코드, 소스 코드, 침투 기법, 표적 리스트 모든 것을 복사했습니다. 작은 암호화된 USB에 담았습니다. 메일이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진혁은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상무는 진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혁, 영미 그리고 모임의 다른 3명이 함께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이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접경지대에 협력자를 섭외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5월 초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평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명목으로 출장이나 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혁은 121국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했습니다. 상무는 허가했습니다. 진혁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3일 진혁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간단한 짐과 그 중요한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진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미도 다른 경로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학술조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른 3명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5월 5일 밤 5명은 해산시 근처의 한민가에서 만났습니다. 성훈의 협력자가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모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훈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 두만강으로 이동한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 측에 대기 중인 브로커가 안내할 것이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밤 10시 일행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순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5월이라 물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수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성훈이 먼저 강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이 따랐습니다. 진혁은 영미의 손을 잡고 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유속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수비대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라 움직이면 쏜다. 일행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 외쳤습니다. 뛰어. 중국 쪽으로 뛰어. 일행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한 발이 진혁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미와 함께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대가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일행을 근처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북한 수비대가 국경을 넘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30분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한 집이었습니다. 일행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혁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친 상처였습니다. 브로커가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미 일행의 탈북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혁이 121국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이 중국에도 요원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진혁 일행은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제3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5명 모두 한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진혁 일행은 돈이 없었습니다. 진혁이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USB를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사이버 전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훈이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연락할 방법이 있냐고. 브로커는 고민하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 인권단체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NGO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진혁 일행의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혁이 가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안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진혁 일행을 찾아내면 그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행은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며칠마다 안가를 옮겼습니다. 중국 동북부를 떠돌며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훈이 급하게 모두를 깨웠습니다. 공안이 온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행은 황급히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10분 후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일행은 근처 숲에 숨어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북한 요원들도 중국에 와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일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따로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미가 반대했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행은 둘로 나뉘기로 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한 팀, 나머지 3명은 다른 팀 각자 다른 루트로 한국을 향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6월 진혁과 영미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NGO 단체의 도움으로 여러 안가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한 달이 걸려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혁은 USB의 일부 내용을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측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혁이 가진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혁과 영미의 탈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7월 초 진혁과 영미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정글을 헤쳐나갔습니다. 국경을 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이드가 총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누군가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를 했습니다. 북한이 고용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진혁 일행을 납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와 덩굴에 긁히며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진혁과 영미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글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진혁과 영미는 방향을 잡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정글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버텼습니다. 이틀을 헤매다 마침내 라오스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줬고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진혁은 NGO 단체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을의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연락이 닿았습니다. NGO 단체는 새로운 가이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진혁과 영미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8월 중순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의 한 안가에서 머물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도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이 안가 근처를 걷다가 이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진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황급히 안가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영미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태국까지 추적해온 것 같았습니다. NGO 단체는 진혁과 영미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태국 정부의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진혁의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USB에 담긴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북한 121국의 모든 해킹 도구와 전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혁은 북한 사이버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0일 드디어 진혁과 영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영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중국에서의 도주 정글에서의 사투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진혁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혁을 특별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혁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121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조직 구조, 인원, 작전, 기술 모든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USB의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영미도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도 북한 체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내부의 상황, 지식인들의 생각, 비밀 모임에 대한 정보 등이었습니다. 2015년 1월 조사가 끝났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진혁은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각각 놀라웠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사례는 특별했습니다. 121국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혁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2015년 4월 진혁과 영미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는 특별 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트라우마가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영미도 힘들어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탈북으로 부모님이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자책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진혁은 한국 정보기관의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진혁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미는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2016년 진혁과 영미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전문 상담도 받았습니다. 2017년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혁은 이 공격을 분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진혁의 경험으로 공격의 배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21국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진혁의 정보가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이 워너크라이의 배후라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진혁은 일약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은 진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혁의 경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밤 진혁의 아파트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는 진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진혁과 영미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신원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완전히 숨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해 말 영미가 임신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019년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진혁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어둠을 모르고 자랄 것입니다. 진혁은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진혁의 삶은 조금씩 정상화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진혁은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진혁의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영미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북한 인권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해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21국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삶,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1년에 걸쳐 집필한 책이 202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121국의 유령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혁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책 출간 후 진혁은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 기관 여러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혁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럽의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진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22년 진혁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진혁의 증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국 정부는 북한 사이버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고 국제 협력도 증대되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은 진혁을 목표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진혁의 이메일과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이런 공격들을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역추적해서 북한 해커들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121국 시절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진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적이 되었지만 그들도 체제의 희생자라는 것을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진혁은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IT 기술을 배우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부는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영미도 탈북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진혁과 영미 부부는 탈북자 사회에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2024년 진혁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진혁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삶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진혁은 35세가 되었습니다. 121국을 떠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진혁은 살아남았습니다. 진혁이 빼낸 USB의 정보는 지금도 국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진혁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찾았을 뿐 아니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미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북한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일을 연구합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돌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가끔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말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왔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간단히 설명합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냐고 진혁은 대답합니다.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진혁은 여전히 북한을 감시합니다. 121국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때로는 옛 동료들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혁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혁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탈출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진혁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진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121국의 유령은 이제 자유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북한 최정예 해커에서 인권운동가로 사이버 전사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진혁의 변신은 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혁이 그 증명입니다. 진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용기의 중요성, 진실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혁처럼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혁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진혁은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탈북자들을 돕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 모두 중요한 일들입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2025년 봄 진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USB와 라디오를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121국에 대한 이야기, 외부 세계의 모습, 자유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을 USB에 담았습니다. 이 USB들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브로커들과 활동가들을 통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혁은 언젠가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보가 퍼지면 사람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진혁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진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북한 어딘가에 제2, 제3의 진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진혁의 삶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도 북한을 잊지 않습니다. 고향 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북한을 보고 싶습니다. 영미도 같은 꿈을 꿉니다. 통일된 한반도, 자유로운 북한 사람들, 그것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진혁과 영미의 아이들도 그 꿈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통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진혁과 영미는 그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121국의 유령, 그것은 진혁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혁은 유령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진혁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용기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혁은 오늘도 일합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 강연 활동,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밤이 되면 진혁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입니다. 진혁은 영미를 바라봅니다.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 정글에서 도망쳤던 그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눕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혁과 영미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121국 해커에서 자유의 전사로 목숨을 건 탈출과 끝나지 않은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자유에 대한 감사, 용기에 대한 존경,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말입니다.